대한민국은 핵무장 국가가 아니고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 국가라고 인정은 받지 못하지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죠. 다만 저는 이 원자력 잠수함 보유와 별개로 핵보유론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를 하고 싶어요. 인도와 파키스탄의 사례를 보니까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핵무기를 쏘면 쏜 놈이 쏘에 맞으면 명분을 가지게 되니까 핵무기를 안 쏠 거니까 국지전을 마음껏 벌이자가 사실은 지금 파키스탄과 인도의 상황이에요. 실제로 올해 안녕하세요. 김민석 에비에이션 위크 한국 특파원입니다. 주로 K방산 소식을 해외에 영어로 알리는 일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K방산에 투자라는 대한민국 방위산업 투자 입문서를 출판해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정치와 방위사업, 무기체계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 수입품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는데요. 단순 무역 문제를 넘어선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스트롱맨끼리의 힘싸움이라고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인도 모디 총리와 트럼프의 관계는 이기 때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취향이 비슷했거든요. 그리고 하는 짓도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스트롱맨들이 하는 국내 정치를 얻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이나 정책이 비슷했는데, 문제는 미국도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인도도 보호무역주의를 하니까 이게 충돌이 생기는 거죠. 표면적으로 인도는 미국의 주요 무역 적자국 중 하나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미국의 대인도 무역 적자는 약 400억 달러 규모로 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인도를 관세왕, 타리프킹이라고 치닫으면서 상호주의 원칙을 강조해 왔는데, 인도가 그 비관세랑 관세 이런 거에 대해서 무역적인 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저도 이제 사실 탈모에 일어나 가지고 이거 하는 이야기인데, 머리 빠질 때 좀 막는 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에서 약을 사왔다 이런 이야기 좀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일종의 비관세 장벽으로서, 원래는 이제 저작권이란가 지적재산권을 약에 대해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인도는 그걸 무시하니까 카피약을 만들어서 수출하고, 이런 것도 사실 이제 국제무역 질서에 반하는데 자신들의 제약산업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거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 인도의 보호무역주의는 뭐 우리도 이런 거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거꾸로 우리가 인도에 차를 수출하거나 이럴 때도 굉장히 좀 제한이 많습니다. 또 중요한 인도의 관세 장벽이 있는데,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쉽게 말해서 국산화 정책인데, 수입을 하되 뭐든지 다 인도에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아이폰도 인도에서 만들고 비행기도 인도에서 만들고 뭐 자동차도 인도에서 만들고 이러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그 인도에 공장을 건설하니까 인도에 이제 일자리는 늘어나는데, 업체들 입장에서는 인도 사람들의 그 노동력 질이 그렇게 안 좋으니까 사실 인도 시장이 크니까 그걸 보고 감소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은 정책이죠. 이런 식의 불만들이 원래 많았다가 이제 미국이 관세로 전 세계랑 새로운 무역 질서를 재편할 때 엄청난 비관세 장벽을 가진 인도를 미국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인도가 중요하지만 문제가 있는 국가라는 것도 좀 있습니다. 뭐냐면 인도는 쿼드라는 개념, 그러니까 중국의 포위왕을 담당하는 네 국가 중에 한 축, 특히 서쪽을 담당하는 걸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 견제를 위해서. 그런데 쿼드의 일원이라고 했는데 또 중국이랑 뭐 맨날 싸우는 것 같지도 않고, 중국에서 이제 중국산 부품이나 휴대폰들은 엄청 수입하고, 거기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니까 인도가 중립이라면서 러시아로부터 이제 막대한 에너지를 수입하고 한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기본적으로 인도는 독립 이후부터 비동맹 정책을 고수해서 자기네들은 러시아랑도 친하고 미국하고도 친하고 이 양쪽이랑 다 균형을 잡겠다, 이런 것들이 많이 심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좀 느낌이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반공주의 막 이렇게 할 때 인도는 이미 미국 사람이랑 그 러시아 사람이랑 같이 그 같은 동네에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외교관 활동하고 이랬던 동네예요. 이게 지금도 계속되니까 러시아한테 모든 나라가 이제 고립을 하고, 특히 러시아의 돈줄이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수출을 막아야 되는데 인도는 그것을 무시하고 마구잡이 수입을 했죠. 왜냐? 인도의 모디 총리 입장에서 에너지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이슈인데, 비싼 에너지 값으로 하면 정권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마침 러시아가 팔 데 없는 에너지를 인도가 싸게 사가면 자신들이 이익이거든요. 요게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인도가 에너지를 사가니까 러시아는 돈이 생겨서 계속 전쟁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모아진 게 바로 인도 수입품에 대한 50% 관세 이렇게 되는데, 또 마지막 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원래 인도 시장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이유는 세계 제2위의 인구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뭐 아마 1위가 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중국을 대신한 그 생산 기지로서 인도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잘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인도의 산업 발달이나 이런 정책도 미진하고, 거기다가 중국이랑 싸우는 것 같으면서 싸우지 않는, 인도가 정말 중국으로부터 많은 소비재를 수입하기 때문에 중국의 그 수출 경제를 또 뒷받침하거든요. 요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죠. 지난 7월 한국이 인도와 조선 기술 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의 소식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트럼프의 마스가 프로젝트를 위협할 수도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마스가 프로젝트의 기술과 돈은 한국이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미국 입장에서는 물주인 한국이 더 조선 산업을 발전시키고 그다음에 매출을 늘려야 된다는 점에서 한국 조선 산업의 해외 진출, 그러니까 제3국 진출을 막을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미국에 수출하거나 투자할 돈이 생깁니다. 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스가 프로젝트와 협력이라는데 사실상 한국이 다 떠안는 거는 미국의 조선 산업은 거의 멸망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조선 산업의 조선소들이 몇 개 있고 막 조선 산업이 무너졌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느 정도 심각하냐?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주면 프리덤급, 인디펜던스급이라는 미국 해군의 프리기탐이 있었습니다. 이 배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나름 뭐 선체도 알루미늄으로 하고 뭐 좋은 것들 많이 넣고 뭐 레이더에 안 잡히고 이랬다가 다 망했어요. 왜 망했냐? 이 크기가 별로 크지도 않거든요. 한 3,000톤, 2,000톤 요 정도 되는 배인데 미국 조선소들이 이거를 하나로 혼자서 만들지 못해가지고 중소형 조선소들이 블록을 여러 개 따로따로 건조해다가 맞춰보니까 어떻게 된다? 단차가 안 맞는다. 중국 배 욕할 때 사용되는 문제점이 사실 요즘은 중국 배에서는 안 나오고 미국 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MRO나 아니면 이런 것도 쉽냐? 안 쉽습니다. 제가 마스가 프로젝트와 그다음에 MRO 이야기를 할 때 순방 MRO 장면을 보시면 사실 아파트 짓는 거랑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뭐 광경을 보자면 그 사람들이 손으로 뚝딱뚝딱 망치질하면서 고치는 게 뭐 그렇게 어렵나 하는데 미국 해군이 MRO 때문에 4만 톤급 상륙함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몇 년 안 됐습니다. 본엄 리차드라는 함이 MRO를 위해서 정박 중이었는데 MRO 작업을 미국이 스스로 하려니까 어떻게 되냐? 시간도 없고 인력도 없고 기술도 없습니다. 본엄 리차드함이라는 이 4만 톤급 상륙함은 다른 나라에서는 이게 항공모함보다 큰 것도 있습니다. 크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게 엄청 크고 중요한 배인데 수리를 하려고 도크에 정박을 해갔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조선소 기술자들 말고 승무원들, 승조원들도 그 수리에 동원이 다 돼야 돼요. 동원될 때 뭐 컨테이너 박스 같은 아주 열악한 숙소에서 잠 먹고 재운 다음에 계속 일을 시키거든요. 왜냐하면 빨리 수리가 돼야지 전투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수병 한 명이 열받아서 자신은 뭐 심신미약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배에 불을 지르고 그 배는 홀랑 타버려가지고 복구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 정도로 MRO라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절실한 거예요. 자신들은 MRO를 잘 못해가지고 4만 톤짜리 배를 전쟁도 안 했는데 날려버린 거예요.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한국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조선 산업이 육성돼야 되는데 인도와 조선 기술 협력을 낸다 할 때 저는 이렇게 말하면 이제 미국 조선 분들은 뭐라 하시겠지만 인도가 미국 조선 산업보다 조금 더 나은 점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실 수주 물량은 지금도 인도가 미국보다 많습니다. 물론 군함 기술에 들어가는 아주 이제 최신 기술, 최신 무기들, 레이더 이런 것들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세인데 배 자체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아파트에 들어간 가구라고 할 수 있는 레이더나 미사일 이런 군함 기술 같은 게 미국이 좋은데 아파트 자체를 만드는 기술은 이게 좀 어렵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인도와 조선기술협력 MOU를 낸 경험으로 미국에다가 조선기술협력 MOU를 비슷하게 하는 게 그 자연스러운 흐름일 것 같아요. 실제로 미국의 조선 사업이 그만큼 지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이 인도 현지 조선소와 협력하는 목적은 결국 인도의 해군의 현대화 혹은 상성 건조 역량 강화 이렇게 있는데,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이제 HD 현대중공업의 최태욱 상무님이 계십니다. 이제 얼마 전에 요새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셨는데, 한 HD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한국 조선업의 이제 미래 목표는 해외에다가 MRO 그다음에 현지 생산 브랜치를 세워서 이 브랜치가 결국 우리나라의 해외 영토, 왜냐하면 함정이라든가 배라는 거는 유지보수가 계속돼야 되는데 한국이 그 전 세계의 함정과 그다음에 상선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기지를 세우면 그게 우리나라의 세계 진출의 기반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인도에서도 만든다는 게 이번 MOU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마스가랑 이 인도의 그 조선사업 협력은 크게 관련이 없다, 혹은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우려사항이 있어요.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구체적인 타임라인이나 조약, 협정이 맺어진 것은 아니고
마스가가 맺어진 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하나오션이라든가 현대중공업이 각자 지금 미국에 진출해서 직접 이제 조선산업에 뛰어들거나 혹은 미국의 헌팅턴 인게스와 같은 미국 조선소랑 지금 협력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협의가 되고 어떻게 투자를 하고 요거는 아직까지는 한국의 조선소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요. 근데 이게 뭐 트럼프가 뭐 돈이 더 내라, 어느 조선소와 협력을 해라 이렇게 감나라 배나라 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갑자기 나 인도를 좀 싸우려고 하는데 한국이 또 협력하네? 하지 마라고 할 수는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건 뭐 어느 순간 이제 트루스 소셜을 올리고 이런 거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무장 시 우리가 알아야 할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인도와 파키스탄의 사례는 우리가 미래에 아주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사례입니다. 대한민국은 핵무장 국가가 아니고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 국가라고 인정은 받지 못하지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죠. 그런데 언제까지나 이 상황이 진행될 수는 없고 우리나라는 언젠가는 이제 그 핵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다만 저는 이 원자력 잠수함 보유와 전혀 별개로 원자력 잠수함 보유는 핵보유 아닙니다. 핵보유론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를 하고 싶어요. 왜냐? 인도와 파키스탄의 사례를 보니까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좀 안타까운 이런 그 결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인도와 파키스탄은 이미 핵무장을 한 국가인데 인도는 핵실험을 한 다음에 무기화를 진행하지 않다가 파키스탄이 핵실험을 성공해서 무기화를 진행하니까 그때 같이 인도도 무기를 만들고 이제 핵미사일을 탑재해서 지금은 서로를 조준하는 많은 수의 핵무기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냐? 몇몇 전문가들은 이제 한국과 북한이 서로 핵무기를 가지면 상호 확증 파괴가 되기 때문에 전쟁이 심화되는 게 아니라 뭐 공포의 균형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매드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그 냉전 시대 때 미국과 소련이 서로를 다 멸망시킬 수 있을 만큼 엄청난 핵무기를 가지니까 결국엔 그게 평화를 왔다 이런 주장인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주장이라 저는 하고 싶은 게 그 냉전 시기에도 전쟁은 계속 일어났으나 러시아랑 미국이 직접 붙는 전쟁이 아니라 국지전, 변방에서 전쟁이 일어났죠. 이게 똑같습니다. 한국이나 북한이 이제 상호 핵무장을 하게 되더라도 결국엔 사실 우리는 군사적 긴장을 줄일 수는 없어요. 군사적 긴장의 양상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게 파키스탄이 실제로 얘인데 핵무기를 두 개 다 만들어 가지고 서로를 멸망시킬 수 있으니까 인도와 파키스탄이 서로에 대해서 교전을 자제했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인도가 재래시국 전략의 우위를 크게 가지고 있으니까 파키스탄은 핵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전술핵 무기 뭐 나스르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요렇게 전술핵 미사일을 많이 만드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싸우면 우리 핵전쟁으로 가니까 약자인 파키스탄이 인도한테 협박을 하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둘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핵무기를 쏘면 쏜 놈이 뚜드려 맞으면 명분을 가지게 되니까 핵무기를 안 쏠 것이다. 그래서 핵무기를 안 쏠 거니까 국지전을 마음껏 벌이자가 사실은 지금 파키스탄과 인도의 상황이에요. 실제로 올해 인도 파키스탄 공중전 제가 신사임당 채널에서도 한번 다뤘는데 그때 동원된 비행기가 양측 200에서 250대입니다. 그런데 200에서 250대가 하루 정도 싸우고 그만뒀어요. 근데 그만뒀으면 다 끝이냐? 그때 공습은 뭐 20회 이상 있었고 그리고 지상작전도 막 엄청난 규모로 진행됐습니다. 왜냐? 전면전으로 규모가 확산이 안 될 거니까 국지전은 마음껏 해도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굴러간 거예요. 이게 마치 초등학교 중학생이 복도에서 뛰지 말라니까 교실에서 뛰는 선생님 말씀이 뭐 제대로 못 알아듣는데 이런 현상이 사실 국제정치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핵주권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핵무기를 가진 국가의 생존에 큰 힘을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는 부정하지 않는데 그러면 핵무기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나? 이것은 좀 분리해서 좀 차분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미국에서 하이어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아웃소싱에도 25%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실제로도 추진되면 인도 산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제가 외국계 회사에 다녔을 때 야근 택시비를 이제 쓰면 택시비 처리를 인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한테 테헤란로에서 잠실역까지 왜 뭔지 이런 거를 영어로 설명해 줘야 됐어요. 야, 너 여기 왜 택시를 탔어? 이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아웃소싱을 하는 거는 IT 분야라든가 기타 운영 분야에서 인도랑 원격으로 미국이 연결돼 가지고 기타 잡일들을 다 인도에 시키는데 이게 첫 번째로 비용 절감의 목적이 있고 비용 절감을 인도한테 시킨 이유 주로 IT 회사의 임원들이 미국계 인도인 혹은 아예 인도 국적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구글 등 빅테크 기업에서 인도계의 그 위력은 절대적입니다.
이런 걸 다 생각을 해봤을 때 인도계 사람들은 또 자기네 회사에 대한 외주를 줄 거면 인도 회사, 야, 내 사돈의 8천이 인도에서 무슨 아웃소싱 회사를 한다더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그 아웃소싱이 인도에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AS, 전화 지원, 뭐 아니면 기타 잡무 이런 것들을 아예 사무실을 인도에다 옮겨버려요. 그리고 군사 쪽에서도 미국은 아니지만 영국의 그 최대 군사 전문 매체 제인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코로나 때 일인데 군사 전문가들이 정말 많이 거기 계셨는데 그분들 다 잘라버리고 인도계 사람으로 아웃소싱하는 걸로 대체를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중요하지 않은 업무라 해가지고 미국 내부에서 사무실 운영하지 않고 인도에다가 주고 비용 절감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이제 좀 규제하려는 법안이 바로 이 하이어 법안입니다. 그리고 이 하이어 법안이 진행되면 결국에는 인도에 이거를 옮기는 게 그 제일 중요한 거 가격이 싸기 때문인데 25%의 그 보호무역 조치 그러니까 세금 부과하면 인도의 IT 산업과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섹터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인도는 IT 서비스 수출액이 1,900억 달러, 260조 원 이상이니까 솔직히 대한민국이 상대도 안 될 정도로 이제 IT 서비스 수출이 잘 되는 나라고 이 중 60%가 미국 시장에서 발생합니다. 타다 컨설턴, 뭐 인포시스 같이 굉장히 큰 인도의 IT 외주 회사들이 있는데 이 회사들이 휘청거리면 인도의 정부나 정치권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에요. 너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인도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H-1B 비자 제한, 뭐 우리나라도 좀 겪은 건데 그 미국 취업 비자 IT 개발자들 제한이 이제 인도계한테도 겹칠 경우에는 인도 경제의 한 축이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인도 사람들이 또 인도에다가 송금하는 것도 상당하거든요. 이런 것도 위축될 것입니다. 아니면 이게 규제가 심하니까 아웃소싱 회사 인도 현지에서 다녔던 사람들이 뭐 미국에 직접 가서 취직하고 이런 것도 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좀 힘들고 그리고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인도 정부 그다음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이제 인도계가 많으니까 이런들 이 견제를 위해서 날린 견제구라 생각합니다. 다만 통신 텔레마케터 뭐 AS 지원하고 이런 분들 업무를 생각하시면 굉장히 힘들어요. 3D 직종이거든요. 뭐 우리나라 전화기로 갑질한다 하잖아요. 그리고 24시간 대기를 해야 됩니다. 고장났을 때 전화를 받는 사람이 이런 것들이 다 인도에다 외주를 준다는 건데 이런 것들을 미국 사람들이 잘 할까? 솔직히 그건 의문이 듭니다. 미국 내부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비판 여론 등의 반응은 없나요? 남의 나라 정치지만 그래도 정치라서 말을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순수 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주변 지인들 이야기. 썰 푸는 거라고 하면 좀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이제 현장에서는 진짜 언론인들의 한국에 이민 오고 싶다는 말을 반 농담이 아니라 거의 진지하게 합니다. 이 어느 정도냐면 기본적으로 이게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권의 지지 여부랑 상관없고 정당의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 현재 미국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있어요. 특히 이제 민주당 쪽 지지하는 분들은 이제 워싱턴 쪽이 많고 저희 에비에이션 위크 본사가 이제 워싱턴 DC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 중에 공무원을 하시는 분들이 선배님, 후배님들 중에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딥스테이트 때려잡는다면서 기본의 공무원 감축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마음에 안 들고 거기다가 이제 아이스 뭐 이런 이민자들 잡아가던 뭐 이상한 법집행기관 이런 거 행동에 마음에 안 들고 이런 미국 민주당 지지하는 입장에서 이게 당연히 불만도 있고 그렇다 해가지고 공화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100% 트럼프를 지지할 수 있는가? 그것도 사실 아니에요. 공화당이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그렇게 쉽게 말해서 점잖은 공화당에 대해서 그리워하는 정서가 또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공화당은 원래 고립주의는 아니었고 적극적으로 이제 해외를 도와주고 세계 패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불만을 가진다 해서 이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어느 나라 마찬가지예요. 다만 여기다 플러스 최근에 실물 경기, 미국도 지금 경기가 안 좋다고 하고 그나마 주식시장이 괜찮았는데 최근 며칠간 아주 흔들렸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불안이 있고 그 트럼프가 뭐 자신이 경제를 살린다고 해서 관세를 때리고 무역 협상을 새로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회의론이 생각이 보다 많고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자신이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분들은 이미 생각한 건 맞습니다. 물론 그렇다 해가지고 트럼프가 정권을 잃어버리겠다, 뭐 탄핵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트럼프를 싫어하는 분들조차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은 트럼프가 잘 나가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 민주당의 차세대 리더나 대선 후보들이 멸망한 상황입니다. 트럼프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공화당, 민주당 내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대항마로서 정치적인 거물이 크면 트럼프 네가 질 거니까 이렇게 싸우죠. 이런 세력들이 거의 없는 것이죠. 이것은 트럼프의 약간 정치적으로 전략을 잘 짰기 때문인데
트럼프가 던진 의제는 기본적으로 공화당 지지자는 좀 단결하게 되고 민주당 지지자는 분열을 할 수밖에 없는 의제를 계속 던졌어요. 인종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불법 체류자 이런 거에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뭐 미국 민주당 중에 뭐 식당을 경영하거나 아니면 뭐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또 트럼프 의견에 조금 더 동의할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 문제에서 이스라엘을 좀 트럼프가 보호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미국 민주당에서도 이스라엘을 좀 보호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젊은 사람 중심으로 반이스라엘 데모도 엄청 크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또 민주당 안에서도 갈라지게 되고, 그다음에 뭐 대기업 특혜라든가 기타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은 트럼프의 주장에 대해서 일부는 찬성하고 일부는 반대하는데, 트럼프를 지지하는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게 트럼프가 좀 천박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요거를 막기 위해서는 트럼프를 도와줘야지, 이런 정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실은 트럼프의 독주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 뭐 트럼프 탄핵 가능성 60% 70% 이야기하는데 이게 법 기술적으로도 그 우리나라가 한번 해봤으니까 다른 나라도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랑 전혀 법이 다르기 때문에 거의 탄핵 확률이 없습니다. 약간 착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닉슨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걸로 생각하시는데 탄핵을 당하기 전에 스스로 사임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탄핵당한 대통령은 최근에는 없다. 최근이 거의 1900년대 이후에는 없다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 AI 거품론이 돌고 있는데 증시에 대한 전망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직접적인 투자라기보다는 산업 동향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언을 드릴 수 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번 달에 까먹은 주식만 해도 몇백만 원이기 때문에 남들한테 이렇게 쉽게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AI의 핵심은 데이터고,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여기 결론이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제 AI 전문가는 아니지만 팔란티어, 안드루이 같은 국방 AI 기업들을 열심히 취재하고 있고 단독 기사도 쓴 적이 있어가지고 보니까 결국엔 국방 AI에서 팔란티어가 전 세계 독보적인 거는 데이터가 없는 군부대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만드는 능력이 좋거든요. 뭐 손으로 수기를 잡아가지고 부품 재고를 가지는 회사에서 이제 그거를 엑셀로 입력하는 것부터 가르쳐가지고 이제 DB를 쌓게 하고, 아니면 자동차에다가 이상한 센서 같은 걸 넣어가지고 운행 정보 같은 걸 기록하게 하고, 이런 저력들이 사실 팔란티어가 AI 기술로 발전하게 되는 저력인데, 이런 게 다 된 게 결국 남보다 데이터를 많으면 결론이 뭔가 신박하게 나온다는 가정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그냥 회의로 결정한 거를 데이터라는 근거를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되면 더 좋은 효과가 나온다라는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사람의 직관이 더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데이터가 좋을 수도 있고, 이거는 상황과 내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팔란티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AI를 사용한 산업 혁신, 우리 군으로 되면 군사 혁신인데 똑같은 내용으로 뭐 공장의 설비를 혁신한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를 잘 모아보면 사람이 머리를 싸서 이제 찾지 못했던 뭐 공장 구조라든가 기계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서 공정을 혁신하고 그 납기를 단축시킨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복걸복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팔란티어랑 계약하는 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팔란티어의 계약은 일종의 그 성과 보수제입니다. 그래서 팔란티어의 솔루션을 적용해서 어느 정도로 그 기업, 고객 기업들이 이익을 추가로 얻게 되는지를 계산을 하고, 그 계산한 비율의 일정 비율을 팔란티어가 또 가져가게 되는데, 팔란티어의 생산성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요거를 계산하고 고객한테 제공하는 것도 사실 팔란티어가 해요. 요게 함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AI 자체에 대해서는 미래에 잘 보고 있는데, 기업들 자체 개별에서는 사실 어떻게 될지 잘 모른다. 그래서 큰 방향성에서는 저도 AI가 국방 쪽에서도 이렇게 발전되면 모든 산업에서 영향을 받친다고 생각하는데, 개별 기업 단위에서는 제가 어떻게 말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